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익산시가 오랜 수건이었던 신청사 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시의 대부분의 부서들이 지난 10월 청사에 입주한 지 2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이를 계기로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헌율 시장으로부터 신청사 시대를 맞은 익산시가 어떤 청사진을 펼치고 있는지 정헌율 시장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정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지난 3일 밤이었죠. 갑작스럽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를 해서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이 지방자치단체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 같습니다. 비상근무체제 들어갔을 텐데 어떻게 지난번 보내셨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정말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놀랐을 것인데, 사실 저는 어제 텔레비를 보면서 우리 시민들이 계엄군의 의사당 진입을 막고 그 사이에 의사당 내에서는 해제 건의안을 의결을 시키고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시민의식이 성숙해 있구나. 이제 우리 민주주의, 대한민국 같은 민주주의에서는 더 이상 쿠데타 같은 것은 어렵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우리 익산시도 사실은 전 공무원들 깜짝 놀래가지고 11시부터 비상근무를 했습니다. 오늘 새벽 상황 해결될 때까지 계속 근무를 했는데, 앞으로 또 어떤 상황이 또 전개될지 몰라서 저희들이 항상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전국 상황에 따라서 이런 시군을 비롯한 자치단체들도 상당히 비상한 그런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익산시가 최근에 신청사를 준공을 해서 그야말로 신청사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특히 직원들은 업무를 보면서 새로운 환경에 서다 보니까 반응이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사실 신청사는 우리 익산시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안전등급 D등급을 받고 나서 20년 넘게 사실은 청사를 지치 못했어요. 20년 넘게 위험한 상태로 저희들이 근무를 해왔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 공무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안도감이 되고, 무엇보다도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우리 시민들이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동안에 시청사가 출애하니까 자존심이 많이 상하셨던 모양이에요. 만나시는 분마다 신청사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이제 익산시도 당당하게 이렇게 청사를, 랜드마크 청사를 가졌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고, 무엇보다도 그동안에는 이제 또 청사가 흩어져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시민들이 일을 볼 때 청사에 오면 굉장히 불편했는데, 이제는 한 곳에 모아져 있고, 또 무엇보다 지하 주차장이 너무나 잘 돼 있거든요. 옛날에는 주차장만 찾는데 30분 이상씩 이렇게 소요가 됐는데, 이제는 민원인용 딱 항상 빈자리로 저희들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 주차장 비워놓듯이. 때문에 시민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이제 참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청사를 갖게 됐다는 말씀인데, 이제 정 시장께서는 이제 첫 임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이 청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청사를 건립하는 것으로 결단을 하고, 짓기 시작하면서 그 계획할 때부터 정말 논란과 우여곡절이 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좀 감회가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죠. 사실은 과거에 우리 조한용 시장님, 또 이한수 시장님 때도 2번이나 청사를 지으려고 시도를 하다가 결국 무산이 된 적이 있어요. 사실은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위치를 선정하는데 그것이 지역 간의 갈등이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위험한 상태로 지금 20년을 끌었는데, 저는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가 없다. 이제 우리 공무원들 안전이 달려 있는 것인데, 저는 얼마 전 금년 2월인가요? 베트남 출장 가 있는데 여기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러길래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 저 청사 무너지지 않았냐 해서 바로 전화해가지고 청사 괜찮냐. 네. 그러니까 아직은 괜찮다 해서 좀 안심했던 적이 있는데 그 정도로 저희들은 거기 트라우마에 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일단 이제 벗어나니까 정말 너무나도 안심이 되고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신청사에 대한 여러 가지 뭐 공간이 이제 확충이 돼서 공무원들께서 참 쾌적한 환경에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이 됐습니다. 신청사가 이제 어떻게 공간이 이루어졌는지 좀 자랑을 좀 해주시죠. 예. 먼저 유관부터 설명드리면은 거기에 맨 앞에 정면에 우리 국보 11호인 미륵사지 석탑을 형상화를 했어요. 네. 이게 별다른 장식을 하지 않고도 그것만 가지고 품격이 그냥 저절로 생깁니다. 저희 청사는 우리 그 백제 시대 정신인 거미불로 화해불치 네. 정신을 그대로 구현했어요. 화려한 것 같으면서도 사치스럽지가 않고 검소하지만은 누추하지가 않다. 네. 그러면서 실용적으로 꼭 필요한 공간들은 다 확보를 했고 저희들이 그 건축비도 정말 꼭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잡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용적인 공간들이 잘 그 구축이 되어 있고 거기에 또 아까 말씀드렸던 지하 주차장 옛날에 제일 큰 문제거리가 주차장이었었는데 네. 지하 1층, 2층을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480면을 저희들 확보를 했고 그것도 부족할 것 같아서 바로 앞에다가 주차 타워를 만들었어요. 그게 또 238면에서 720면 정도 이제 주차장을 확보를 하니까 인자는 주차장 문제는 해결이 됐다 싶어지는데 그래도 이제 차가 늘어나는 건 저희들이 당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주차장이 부족할 때는 공무원들이 이부제를 해서라도 민원인들, 시민들한테는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업무를 보는 청사는 완공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당초 이 사업을 시작하는 명칭이 이제 그 리뉴얼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청사 리뉴얼 사업. 예. 그래서 이제 리뉴얼 사업에는 이제 주로 이제 그 광장이랄지 여러 가지 복합 공간 이런 것들 이제 추가로 설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그렇습니다. 건물을 철거를 해가지고 지금 그 사업은 언제 완전히 마무리가 됩니까? 2단계로 이제 나누어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입주한 현 청사는 1단계 사업. 네.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공무원들 위한 공간, 시청이라고 그러죠. 네. 통상적으로. 근데 저희들이 시청사를 질 때 주민 설명이나 간담회라는 걸 한 20여 차례 했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다 수렴을 했어요. 주민들이 어떤 공간을 원하는지. 그것이 저는 이제 시민 청사라고 얘기하는데 네. 시민을 위한 공간을 2단계에 짓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거 어디다 짓느냐? 지금 전에 쓰던 그 청사 건물 그대로 있잖아요. 그 전부 다 철거를 지금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 철거하고 의 건물도 철거를 하고 거기다가 이제 정원을 만들어서 정원형 공원을 만드는데 네. 그 지하에다가 시민들이 원하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다목적 홀이라고 해가지고 한 500석 정도 해서 주민들 행사도 하고 우리 공무원들 휴유도 할 수 있게 그리고 거기에 또 주민 동아리방 해갖고 좀 그 2개를 만들어 놓고요. 또 작은 도서관 또 거기 그 홀 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게끔 이게 거기는 우리 청사는 특징이 번군이 개방된 청사입니다. 개방 청사 절대 외부에 그 시민들이 들어다니는 검색을 하거나 검증을 하거나 이렇게 제재하는 것이 없어요. 우리 공무원들은 똑같이 자기 집 들어들듯이 이렇게 이제 전화했기 때문에 그 공간 그 포함을 해서 우리 또 2단계로 하고자 하는 그 정원 만든다 했잖아요. 거기도 울타리를 아예 안 만들어요. 그 시민들이 자기네 정원 같이 공유 정원이다. 저는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네. 우리 시민들 아파트 생활을 하시는 시민들 와서 수시로 자기 집 정원 같이 쓰라고 이런 개념으로 해서 그걸 2단계로 만드는데 내년 11월 정도, 내년 연말 정도에 이제 준공이 됩니다. 내년 연말이요? 예, 그렇게 되면은 저는 지금 현 청사보다도 그 공간, 정원형 공원, 그 공간이 더 기대거든요, 사실은. 그 공간이 되면은 정말 멋있는 명품, 그야말로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뭐 철거되는 건물 그 부지의 지상에는 이제 정원 명 공간이 만들어지고 지하에는 여러 가지 이제 복합. 그래 시민들이 원하는 시설, 이제 시민 공간들 만들어집니다.
이제 지금 이제 그 청사가 건립이 돼서 이제 모양이 이제 드러나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불거진 것이 이제 그 건립비입니다. 이 당초 이제 건립비를 할 때는 시비가 들어가지 않고 외부 재원을 갖다가 마련을 해서 시비를 들지 않고 이 비용을 마련해서 건물을 짓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 과연 이 건물비를 이 비용을 마련하는데 아직도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지 않냐. 혹시 이제 이러다 보면은 시비가 전체적으로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좀 있습니다.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우리 공무원들을 위한 공간, 그 공간은 그 정부의 공공 노후 건물 리뉴얼 사업, 우리 국토부 사업에 선정됐었잖아요. 거기를 그 재개발, 그 시청사를 재개발해서 거기 개발 비용으로 하도록 돼 있고, 나머지 우리가 시민들 간담회를 통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공간, 제가 시민들을 위한 공간 시민청사라고 했잖아요. 그 공간은 우리 시민들 이제 부담을 시 부담으로 이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것이 한 반반 정도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한 1,000억 정도 사업비가 됐는데 지금은 이제 설계변경에서 한 1,100억까지 늘어나긴 했죠. 그래서 한 절반 정도는 어차피 우리가 청사 건립기금을 적립하는 것을 있으니까 500억 정도를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썼고, 나머지 절반은 LH가 자기들 자금을 선투자해서 먼저 줘놓고 그리고 공유지를 개발해서 이제 그 개발 이익을 환수해가는 그런 형식으로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논란이 촉발되게 된 계기가 뭐냐? 그 직접적으로 지금 LH 돈을 먼저 선투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뒤에 우리가 그 주변을 도시 재생 사업을 했어요. 도시 재생 사업을 하면은 도시주택 기금이라고 아주 싼 이자 2%짜리 이자 싼 그 자금을 제가 쓸 수가 있었어요. 근데 LH 자금은 3.4%입니다. 제가 LH 선투자를 하지만 제가 이자는 줘야 되는 거거든요. 3.4%를 2%짜리로 차환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LH 속 빠진 격이 되어버렸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허구 자금을 거기서 융자를 받은 격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럼 LH가 싹 빠져버린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은 그 논란이 이제 촉발이 이제 됐던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자세히 말하면은 우리가 21년도에 그 공유지 개발하기 위해서 KDI 예타 조사를 그 연구를 했었어요. 그걸 한 결과 수익성은 충분히 나오는데 공공성이 부족하다. 가지고 그 이제 저희들이 용역을 했어요. 그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지금 바꿨는군요. 이게 좀 잡히나 이게? 지금 공공성이 부족하다 해서 이 앞에 부지를 그 공공 지식산업센터를 짓는 걸 하고 뒤에는 주상복합을 해서 여기 이제 개발 이익을 여기서 이게 지금 구 경찰서 부지를 거기죠. 하는 거죠. 구 경찰서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것은 저희들이 이미 정부의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350억짜리 선정이 돼가지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확정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요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건설 경기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우리 전에 그 의회 그 관련 상임위하고 간담회를 한번 있었는데 지금 하는 것이 타임이 맞지 않다. 그런 얘기가 이제 주로 나왔고 그 당시에 또 LH 담당자도 참석을 했었는데 지금 건설 경기를 봐서는 이것이 사업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니까 좀 중장기적으로 좀 이것은 타임을 보자. 그래서 지금 계획은 다 세워놓고 현재 지금 타임을 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타임을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계속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것은 좀 더 논란이 좀 필요해요. 왜 그런 거니? 어떤 의원님들은 이거 뭘 개발하냐 여기다가 이 땅만 팔아도 지금 100억이 넘게 들고 이거 우리가 아파트를 져가지고 수익을 빼려면 분양가를 높이 올려야 되는데 그럼 또 시민들한테 또 이렇게 높게 부담을 줘도 되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사업을 하는 거 좋겠다는 의견도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이제 더 논의를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야 되고 지금 거기서 이제 LH가 그러면 여기 역할이 뭐냐. LH가 지금 완전히 빠진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 중장기적으로 같이 논의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LH가 같이 하게 될지 중간에 계획을 변경하게 될지는 좀
우리 경제 상황을 봐야 되겠다. 네. 이런 겁니다. 아직은 이제 논의를 계속 해 나가야 되면서 시기를 보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유주의 개발은 이미 시작이 됐고, 네. 정부 공모사업에 선제해서 시작이 됐고, 우리가 돈을 벌여야 되는 수익을 빼야 되는 이 부분은 지금 경제 상황을 보고 우리가 추진하자. 이렇게 된 거죠. 지금같이 경기가 아주 불안정하고 침체된 상황에서는 과연 LH가 앞으로 언제 이 사업을 뛰어들지 아직은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그런데 사실은 LH 내부 사정도 영향을 미쳤어요. LH가 우리 이번 정권 초기에 여러 가지 사건을 휘말려가지고 굉장히 소용돌이 쳤잖아요. 이걸 담당하는 부서가 사실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 담당하는 직원이 이제 그 업무를 가지고 다른 과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가 축소가 돼 버리니까 더 이제 이런 제도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것은 이제 LH 책임이 아니고 국토부 책임입니다. 국토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LH를 시켜서 좀 위탁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같이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조금 더 지켜봐도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제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 시청 나머지 부분, 지금 2단계로 하는 부분의 사업비는 그러면은 어떤 자금으로 일단 허그 자금을 빌렸잖아요, 저희가. 허그 자금을 2.0%짜리 주택기금. 본래 LH가 선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싼 자금으로 차원했다 그랬죠. 네. 그 자금으로 지금 공사는 사업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신청사 건립을 해서 입주를 해서 뭐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민들의 어떤 자긍심도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뭐 지역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좀 사업들을 좀 역동성 있게 해보자라고는 분위기가 좀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신성장 동력 사업이랄지 그리고 지금 도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익산의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재조명하면서 생각을 해보자 이런 기회가 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새만금 기문 계획이 다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익산에 대한 언급이 그동안은 없었던 익산 언급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글로벌 식품산업 전진기지로 익산이 적당하다. 또한 교통중심지를 충분히 이용할 필요가 있다. 아마 이런 측면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익산이 새만금과 전북에서 차지하는 유성가 역할이 상당히 강화가 되는 것 아니냐. 아마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익산의 유성가 역할이 지금 어떻게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신청사가 우리 익산시에 시민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고 앞으로 익산시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거기와 연관시켜서 새만금하고 우리 어떻게 관련된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신청사는 건물 하나 진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54년 만에 제가 새로운 건물을 졌지만은 이걸 계기로 해서 익산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가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선포를 한 것이 위대한 도시 그레이트 익산.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는 거니? 우리 익산이라는 그 도시가 지금 뜨고 있는 한류 문화 알고 계시죠? 한류의 발상지였더라. 한류 발상지였다는 것을 저희가 천하에 공포를 하면서 우리가 위대한 도시를 건설해 가자는 비전을 제가 제시했는데 그 10월 3일 날 개천절 날로 저희 시민의 날을 옮겼잖아요. 그날 저희들이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 거니?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가 고주선이잖아요. 고주선은 마지막 왕이 준왕이죠. 준왕이 연나라의 유만한테 나라를 뺏기고 바로 이제 식도를 한 1000명을 배에다 태우고 내려온 것이 바로 우리 금마입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중국의 삼국지나 후한산이나 이런 데가 거기까지 나와요. 그 준왕이 나라를 뺏기고 남쪽으로 내려갔다. 남천했다. 근데 그 남천은 지역이 어디라는 것은 그 중국 역사서는 안 나와요. 그것은 어디에 나오냐? 우리 한국의 역사서에 거기 나와요. 한국에 특히 고려시대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우리 학자들이 고려 사업부터 비롯해서 제왕홍기랄지 삼국유사랄지 그 뭐 저희들이 용역을 하니까 수십 가지 그 인용한 역사서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지역이 바로 익산의 금마다 딱 특정을 합니다. 네. 근데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나오는 거니? 준왕이 그 지역에 금마지에 가보니까 이미 한이라는 부족이 살고 있더라. 그래서 한이라는 부족을 자기 정복을 하고 내가 한왕이다, 한왕을 칭했다 이렇게 그 문서에 이렇게 나와요. 네. 나왔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국호를 만들게 된 계기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거니? 대한민국이라는 우리 고종 황제가 조선 말기에 일본하고 대항하기 위해서 대한 제국을 선포하잖아요. 대한 제국을 할 때 고종실록에 보면은 대한이라는 것은 그 조선 후기에 실학자들이 주장하던 사만 정통론, 사만이라는 것은 바로 마한 정통론이거든요. 네. 사만 정통론을 따가지고 한이라는 대한, 큰 한, 그 한자 자체 대한, 큰 한자잖아요. 이렇게 대한 제국을 선포를 하십니다. 그 고종실록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것이 그 사만 정통론을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한이라는 나라 국호를 쓰지 못할 이유도 없지 않느냐 해가지고 대한제국이라고 하던 것을 이제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 되니까 대한민국이 됐어요. 그 한이라는 이제 우리 영어로 말하면 코리아 K죠. 네. 그 K 문화가 지금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그러면 그 출발지 발상지 어디냐? 이것은 우리가 이제 당당히 주장할 때가 됐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도 지금 나름대로 또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K 문화 그 컬처 뭐 문화 센터도 지금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K-팝 댄스 페스티벌이나 댄스 학원 같은 것도 저희들이 중앙도 일대도 하려고 엊그저께 용역을 해서 중간 보고도 했는데요. 그래서 한류에 관련된 것을 우리도 만들고 특히 푸드 하면 한류하면 K-푸드잖아요. K-푸드 음식이잖아요. K푸드도 식품 클러스터에 지금 익산에 와 있고 K푸드 또 핵심은 또 김치이기 때문에 김치 관련한 또 문화도 저희가 많이 가지고 있고 해서 그것을 그 한문화의 중심지가 익산이다. 그것을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그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열린 날 개천절날 우리 익산 시민의 날도 옮겼습니다. 그것을 그리고 그 지난 10월 3일 날 마흔제전을 저희들이 열었어요. 네. 마흔제전을 몇십 년 만 35년 만인가요? 다시 부활 40년 된 거 익산시 익산군하고 이리시하고 통합할 때 그때 이제 서동축제로 슬그머니 바뀌었던 것을 다시 옛날로 복귀를 해서 마흔제전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이게 건물 하나 진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다. 이게 우리가 인류 역사를 뭐 기원 전 기원 후 나누듯이 우리 익산 시대도 익산 신청사 이전 이후로 좀 이렇게 될 정도로 큰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그런 선포고 그 비전을 담은 그것이 배지가 바로 이겁니다. 네. 우리 전 공무원들이 다 이렇게 달고 있죠.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정말 청사나 증거로 끝내지 말고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 마음가짐을 새로 하고 새로 도약을 시작을 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그 관련해서 우리가 그럼 앞으로 어떻게 도약할 것이냐 그 중 하나가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이제 새만금이잖아요. 네. 지금 그동안에는 새만금에는 익산이 관계가 없는 것 같이 돼 있어요. 새만금의 영향권 안에는 그 군산, 김제, 부안만 지금 돼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이번에 새만금 지금 마스터 플랜이 지금 수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 세 번째 지금 수정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우리 익산이 당당하게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익산에 관련된 사업을 저희들이 지금 5개를 그때 반영을 시켜놨어요. 네. 대표적인 것은 만경강 수변도시하고 연결하는 연결도로, 그다음에 전북권 광역 전철망, 또 K 푸드 벨트 이렇게 해서 5개 사업을 지금 전북 우리 익산 사업에 집어넣고 거기에 이제 회의할 때마다 이제는 우리 익산도 그 구성원 하나로서 당당히 참여를 해서 우리 이제 목소리를 내고 있고. 무엇보다도 거기가 지금 새만금 메가시티를 지금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메가시티에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되는 것이 우리 익산이에요, 익산. 물론 이제 그 군산, 익산 뭐 다 그 부안, 김제 다 핵심이지만은 저희가 볼 때는 익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광역교통망, 광역전철망을 구성을 해서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내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메가시티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새만금의 우리 익산시의 역할이
많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새만금도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다. 이렇게 좀 감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익산이 말 그대로 새만금 메가시티의 어떤 중심 지역으로 자리매김이 될 것이다. 그런 이것도 법적 근거 없이 갑자기 드는 것이 아니고 네. 새만금 특별법 7조에 보면은 이제는 2단계 가서는 유연 확장하는 거. 이게 새만금 지역하고 주변 지역하고 연계성을 강화해서 일부 확장하는 광역 기반 시설 설치라는 조항이 7조에 나와요. 네. 광역 기반 시설 설치 그 조항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이 새만금 사업지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에 추진돼 왔던 여러 가지 이제 익산의 핵심 사업들이 이제 더 고도화를 향해서 이제 박차를 가야 되는 그런 시기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이제 예. 국가식품 클러스 2단계와 바이오 캠퍼스가 연계하는 식품 산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말하자면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남은 임기 중에 이제 마지막 해야 될 과제가 뭔거니 익산의 산업 구조를 재편하는 것이다. 네. 지금 우리는 과거 굴뚝산업 중심으로 됐기 때문에 생산성도 좀 떨어지지만은 환경에도 좋지가 않고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식품과 바이오 양대 축으로 좀 저희들이 개편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 식품 관련해서는 이제 식품 클러스터가 1단계가 돼 있고 이제 2단계 또 하고 있고 2단계도 저희들은 고도화하기 위해서 이제 푸드테크를 해가지고 육개 산업 지금 복합 단지로 만들고 있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것도 새만금하고 연결됩니다. 거기하고 새만금 신항이 콜드체인이라는 뭔군이 식품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냉장 시설을 갖춘. 그러니까 그 네덜란드의 노텔담 항이 사실은 그 유명하죠. 그런 세계적인 식품항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구상으로 새만금하고 우리가 그 새만금 산업전을 통해서 거기에 그 콜드체인 거기에 새만금 신항으로 연결하고 새만금 신항 일대 식품 단지를 또 식품 그 전용 단지를 또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전주의 혁신도시 거기에 식품 관련한 공기업들이 많거든요. 거기랑 연계시켜서 하나의 K푸드 벨트를 만들겠다. 그래서 우리도 네덜란드 로텔담 같이 이렇게 좀 식품의 도시로 도약하는 그런 계기로 만들겠다는 계획이 이번에 새만금 마스터 플랜에 또 들어갑니다. 그것이. 그래서 새만금 식품은 그렇게 해나갈 것이고 문제는 이제 바이오예요. 사실은 식품 산업이 신산업이기는 하고 좀 깨끗한 산업이긴 한데 사실은 부가가치가 적어서 임금이 높지가 않아요. 우리는 젊은 사람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 대학교 졸업하고 가기에는 조금 애매한 그런 상황이 드는데 이제 바이오 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이기 때문에 대학생들한테 대학 졸업생들한테 충분히 일자리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익산은 이제 바이오 산업을 지금 그 전략 산업으로 하고 있는데 바이오 지난번에 그 첨단 단지 바이오 특화 단지죠. 특화 단지 뭐 신청을 했다가 한번 미끄러지긴 했습니다. 미끄러지긴 했는데 그것이 정부에서는 아주 시기가 빠르기 때문에 이번은 않고 다음번 선정할 때 그때 자기들은 선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그 사이에 계속 이제 인프라를 조성을 하고 인프라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고 바이오 관련 기업들 생태계를 조성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생태계가 조성이 안 됐었어요. 근데 최근에 바이오 관련한 그 업계의 빅 1, 2, 3가 다 지금 익산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익산에 그런 그 생태계가 조성이 되니까 기업들이 지금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어서 주로 지금 그 원광대학교 글로컬 30이 바로 이제 그 농생명 산업 중심으로 되어 있거든요. 원광대학교에 지금 많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5산업단지는 바이오 산단이거든요. 바이오 기업 중심으로 저도 유치할 것인데 5산단을 3산단 맞은편에 지금 60만 평 규모로 또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는 이제 그 바이오가 식품도 있지만은 동물의약품, 그렇죠. 그린바이오가 두 가지. 저희 그린바이오 캠퍼스 제 1호 캠퍼스가 지금 익산에 지어지고 있잖아요. 그걸 추구를 해서 우리 식품 클러스터하고 동물의약품 클러스터
그거 해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이제 동물의약품 생태계 그 특화지구가 좀 만들어지는 건데 그 우리가 이제 클러스터가 식품 클러스터 하나만 있는지 아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동물의약품 클러스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동물 헬스케어 클러스터. 헬스케어 클러스터라고 그러죠, 형님. 네, 헬스케어 클러스터 여러 가지 이제 지원센터도 들어서고 있고. 그래서 동물의약품 효능 안전성 평가센터는 이미 다 져가지고 벌써 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신약 개발을 하면 거기 와서 그 안전성이나 효과를 그 검증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익산으로 제약회사들이 다 올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제 제약회사들이 아무래도 좀 중소업체들이 그렇기 때문에 시제품 만드는 것은 여기서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시제품 센터가 지금 막 착공에 들어갑니다. 정부 사업으로 선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 지금 현재 국교에서 저희들이 로비를 하고 있는 것이 임상시험센터. 이게 그 신약 개발을 하려면 사실은 임상시험, 임상 1상, 2상, 3상 다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통과한 것을 또 시제품을 해서 여기서 만들어 주고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인정을 받아야 정식으로 이제 신약으로 이렇게 출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체계를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이제 4단계, 5단계 해가지고 대한민국 유일하게 익산에만 동물 헬스 케어 클러스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식품 클러스터, 동물 헬스 케어 클러스터가 대한민국 익산에만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걸 추구를 해서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중심으로 저희들이 하나의 바이오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그 동물 헬스 케어 클러스터가 이제 시장께서 지금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그린바이오의 중요한 축이 되고 생태계가 마련되는 과정에 있다 이런 말씀인데 결국은 이것도 기업이 유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참 신기한 것이 익산에 그 인프라 구축이 되니까 기업들이 자기들 알아서 찾아와요. 계속 찾아와가지고 있고 지난주에도 지금 인성도 전염병 연구소에다가 4개 업체인가 지금 입주를 시켰어요. 지금 오는 업체들 저희들이 원광대학교 캠퍼스를 전부 다 좀 보내고 있고 그래서 그 기업들이 찾아오니까 생태계가 저절로 구축이 되더라. 물론 저희들도 그 기업 유치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죠. 우리 직원들이 막 명당 가지고 다니면서 기업들 다 쫓아다니면서 익산이 이렇게 변하고 있으니까 익산 좀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그러고 다니거든요. 어쨌든 그 육관리는 몰라도 지금 기업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기업들도 많이 오고 있다. 또 하나 익산이 이 지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가 되는 것은 바로 이제 철도의 중심지라고 해서 교통의 중심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갖다 10분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사업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남북으로 연결이 되고 통서로 연결되는 특히 이제 전주 쪽하고 연결이 되는 이 산업선 이것이 잘 되어야 할 텐데 이 지리적인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더 강화를 하려면 그 새만금하고도 같이 연결이 돼야 원활하게 새만금의 배후 중심지 전라북도의 중심이 되는 그런 지역으로 거듭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그 물류 중심으로서의 익산의 역할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그 익산이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가 광역시가 없다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불이익을 보고 관시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것이 우리가 경제적 광역 도시를 만들자. 광역 경제 도시권을 만들어서 먼저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행정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는 단계적으로 가는 게 맞고 다른 도시도 이렇게 단계적으로 대부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하려면은 일단 교통이 중요해요. 근데 교통 중에서도 철도 교통이 중심 핵심이 됩니다. 철도로 해서 이렇게 연결을 되면 하나의 경제권이 이어지는데 그냥 육상교통이나 그 자가용이나 이런 것들은 연계성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이 기존에 있는 국철, 철도 노선, 그 노선을 이용을 해서 우리 광역 전철망을 만들자. 그러면 군산, 익산, 완주, 그다음에 전주까지 그렇게 하면은 우리도 지금 유일하게 우리가 그 철도 오지라고 그 전철 오지라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전철 오지라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전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에 전철 없는 데가 이제 전라북도 하나 남았습니다. 물론 이제 제주도는 별도로 하고 제주도 빼놓고 전라북도 하나 남았어요. 다른 데는 어쨌든 인제 광역시하고 다 붙어가지고 전철이 가는데 전라북도만 전철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금 그 뭐 서울 뭐 가보셨겠지만은 서울 보면은 지하철 1호선이 국철구간이에요. 국철. 이게 국철도 다니고 이게 그 기차, 코레일 기차도 다니고 지하철도 다니고 1호선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만들자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을 똑같이 지하철을 똑같이 만들어 줘서 사람들이 타고 내리기 편하게 또 출퇴근하기 편하게 이렇게 중간중간에 중간역도 많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 또 승하차도 편하게 그 수도권에서 전철 타듯이 편하게 만들어 놓고 배차 간격도 좀 촘촘히 줄여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편하게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을 만들자는 것이 저희들이 전북과 광해 전철권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이 인접 자치단체들하고 잘 이제 이렇게 그 뜻이 맞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것이 지금 수익성이 있겠느냐, 적자가 나면 어떨 것이냐, 뭐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핵심은 뭔거니? 지금 대광법이 목화 지금 그렇죠. 진행이 되고 네. 있죠. 대광법이 통과가 되면은 70%를 국비 지원을 받아요. 대광법이 통과가 안 되면은 지원을 한 푼도 못 받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들이 분담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자치단체들은 근데 분담 능력이 없잖아요, 지금. 근데 이 똑같은 사업을 지금 대구권은 이미 다 끝났어요. 금년 연말까지 시범 운영하고 이제 내년부터 정상 지하철 운영을 합니다. 또 대전권도 좀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왜 우리 전북권만 그걸 안냐 이거죠. 지하철 없다고 계속 엉망거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몫을 찾아 먹여야죠. 그래서 이번에 지금 대광법 되는 것을 대비를 해서 저희들이 광역전철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라북도가 나서가지고 이제 자치단체 다 모여서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협의체들이 이제 용역비 같은 것도 공동으로 분담을 해서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 할 때는 사업비는 대광법이 통과된 이후에 저희들이 국비 지원 받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자치단체는 물론 정치권과 함께 지금 그런 그 광역 전철망 관련 법을 지금 전북을 포함시키는 그런 내용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또 한 가지 익산이 좀 다른 지역과의 특색이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도심공원의 민간 특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올 초부터 하나씩 지금 준공이 돼서 선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민간 특례 사업이 이제 새롭게 계속 있고 내년까지 아마 상당히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완공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신흥공원과 이 중앙체육공원을 연계를 해서 하나의 공원으로 연계하는 그런 작업이 벌어지고 용안 또 생태습지도 국가 지방 정원으로 조성하는 것도 추진을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이제 익산이 그동안에는 뭐 여러 가지로 좀 녹색이 좀 부족하다. 뭐 이런 지적을 받아왔는데 녹색 도시로서의 어떤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 이런 평가를 듣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익산시의 가장 아쉬웠던 점 중에 하나가 뭔 거니 그동안에 먹고 사는 문제 산업화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시내 주변 환경에는 거의 신경을 못 썼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가장 많이 듣던 얘기가 익산 우리 시내는 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숲도 없고 공원도 없다. 그래서 인심이 사나워가지고 뭐 고소고발이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저는 처음에 와가지고 그 얘기가 듣기 제일 싫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을 빨리 고쳐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사람들 마음을 순화시키려면은 우리 익산을 녹색 청원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제가 녹색 청원도시를 슬로건 내걸고 지금 한 10년 가까이 줄기차게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는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 젊은 어머니들이 주말 되면 애들 데리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인접도시 가서 애들 데리고 놀러 간다고 그 얘기 또 얼마나 또 많이 들었는지 막 귀가 아플 정도로. 근데 지금은 이제 곳곳에 애들 데리고 갈 데가 많이 생겼잖아요. 많이 생기고 무엇보다도 시내 한복판에 대형 공원이 만들어졌잖아요. 그것은 공원은 시내 허파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 교외에 먼데 그 있어봤자 별 허파 역할을 못해요. 시내 한복판에서 허파 역할을 하지. 근데 시내 대형 공원을 가지려면은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50년 넘게 공원을 지정을 해놨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공원 개발을 못해서 2020년 7월 1일까지 공원 조성을 못하면은 해제를 시켜라. 그렇지 않으면은 땅을 시에서 사서 직접 개발해라. 그렇게 이제 정부 법에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것을 7월 1일까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우리가
돈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사서 공원을 만들려면 그 당시 계산해 보니까 한 3천억 원 정도, 지금은 이제 한 5천억 원 들어갈 겁니다. 지금 계산하면요. 이제 우리가 지금 예산 쓸 때가 한두 푼이 아닌데 3천억 원을 공원에다가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그리고 고민하다가 한 것이 민자공원 개발 사업이었어요. 민자 개발 사업인데, 그러니까 내용은 뭐 아시겠지만은 그 공원 면적 중에 한 30%는 이제 아파트를 짓고 그 개발 이익으로 나머지 70% 땅을 사서 공원을 만들어서 시에 기부채나 보는 그런 사업이에요. 저는 근데 그 사업 하면서 제가 공격을 엄청 받았습니다. 우리 시내에 멀쩡한 땅 파가지고 아파트 짓는다고. 얼마나 제가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줄기차게 소신 있게 10년 동안 그 사업을 시행을 했죠. 그것을 하게 된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시내에 녹색 정원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이걸 통해서 아파트를 많이 공급을 해서 인구를 우리가 늘려야 되겠다. 왜 그 아파트를 생각했는 거니? 우리가 인구가 계속 7년 넘게 줄어들었잖아요. 줄어들었는데 왜 줄어들었냐 물어보면 사람들이 기업체가 없어서 그런다고 그래요.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다고. 근데 제가 와가지고 있는 산업단지는 다 3, 4 산업단지, 10분 클러스터 다 분양됐거든요. 기업들 다 들어왔거든. 그런데 인구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한번 분석을 해봐라. 그 근로자들이 어디 사는지, 어디에 자리 잡았는지 분석을 해봐라 하니까 익산 시내에 자리 잡은 사람들이 20%가 안 됐어요. 이게 무슨 현상이냐. 젊은 사람들이 오면은 새 아파트를 원하는데 정주역까지 좋은 데를 찾는데 여기는 아파트 공급이 10년 넘게 없었잖아요. 새 아파트 없다 보니까 그때 한참 전주, 에코시티나 군산, 뭐 페이퍼 코리아 자리 엄청 아파트를 찾았잖아요. 그리 다 가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안 되겠다. 결국 인구를 우리가 늘리려면은 인구를 담을 수 있는 그릇, 쉽게 말하면 아파트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파트를 이제 지어댔는데 10년 동안 제가 공격 많이 받았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그랬는데 제 판단이 옳았다는 것이 이 2달 전서부터 나타났어요. 그 2달, 3개월 계속 저희들이 지금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첫 번째 달에는 인구가 4명 줄었더라고. 4명 늘었더라고요. 네. 근데 7년 넘게 인구가 줄어들다가 처음으로 이제 늘어나니까 그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막 반가웠는지 몰라요. 근데 그 다음 달에 보니까 또 280명이 또 늘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 달, 이번 달, 바로 전달이죠. 그때는 또 170몇 명이 또 늘었어요, 이게. 그래서 내 해법이 맞았구나. 확신을 지금 가지게 됐고. 저희가 지금 아파트를 올해 내년까지 9,000세대가 지금 입주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떤 정책을 쓰고 있는 거니? 지금 그동안에 청년들이 많이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빠져나오면 어떤 문제가 있냐? 2차 피해를 보는 거예요. 아이를 안 낳으니까 이제 출생보다 사망이 막 3배까지도 올라가요, 우리 지역은. 청년들을 많이 끌어들여야 되겠다. 결국 빨리 회복하려면. 우리가 지금 그 데드크로스라고 그러죠. 그 사망이 더 많은 게 출생보다. 그 발생은 이제 5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시장님 말씀은 지금 아파트 공급 시기에 맞춰서 청년 정책을 해서 청년들을 좀 유입을 시키겠다. 뭐 이런 정책을 펴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파트, 새로운 아파트 공급이 되니까 청년들이 그 아파트를 공급하게 되면은 부담 없이 살 수 있도록. 제가 그래서 되게 다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사지 않습니까? 대출 이자를 시에서 현금으로 100% 다 준다. 본래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막 선심성 행정을 못하게 해요. 근데 우리는 사전에 그 승인을 받으러 온 게 있어요. 보건복지부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익산시만 그런 정책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청년들 그래서 신혼부부들은 무조건 해주고 그래가지고 이자가 1년에 600만 원씩 해서 5년 동안 3천만 원까지 지원해 주거든요. 그리고 타 지역에서 전입원 청년들도 전부 다 이렇게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관내 청년들은 절반 50%만 해주고 그렇게 해서 청년들 일단 다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도시가 젊어지고 도시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는 것이지 지금같이 어르신들만 있으면은 청년들 없으면은 누가 이 도시를 이어가냔 말이죠. 그래서 그 정책을 지금 곁들여서 같이 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그 정책이 매우 성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민자공원 개발로 인한 주택 공급 또 주택 공급에 또 맞춰서 청년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그 청년 지원 정책까지 좀 여러 가지
이 정책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예. 사실은 어제 그 상황은 이제 2시간 반 만에 끝났지만은 그것이 또 경제에 어떻게 여파를 미칠지 저희들이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 들릴 말에 의하면은 뭐 1,000조 원 이상이 날라갔다 하룻밤새 이런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객관적인 뭐 아직 자료는 안 나와 있을 것이고 제가 봤을 때 알게 모르게 우리 서민 생활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예의주시해서 우리 서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고 그리고 저희들이 항상 비상대책을 잘 유지를 해서 우리 시민들 건강에 또 안전에 위험 미치는 일이 절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익산시의 오랜 수건이었던 신청사를 마련하고 새 출발을 의욕 있게 시작했습니다. 익산이 새만금 배후도시로서 그리고 한류 문화의 원산지로서 한류의 중심 도시로서 발돋움하는 그런 그레이트 익산을 만들겠다는 큰 청사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신성장 산업 육성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민들의 의지와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헌율 익산시장이었습니다. 시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